아, 자, 마이크 테스트. 자, 다시. 이제는, 찍힌 거 맞죠? 자, 저 좀 한번 보고. 네, 괜찮은 거 같네. 자, 다시 또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와서, 참, 이게, 수업이 뭔가 좀 집중력 있게 하려면 당신들과 이렇게 좀 교감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 한 학기가 끝나갑니다. 맞죠? 잠깐만, 분필 좀 지워주시고. 분필이 왜 이렇게 없어? 자, 분필. 색깔 있는 남자. 김병찬. 자, 오늘은 교과서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되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반성했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면 애들이 친절한 게 아니라 싫어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62페이지에 대한 얘기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송나라에 대한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송나라가 또 망해요. 알겠습니까? 송나라가 망하는 건 이 유목세계 끝판왕. 이 전 세계 그 학자들이 많이 연구합니다. 도대체 이 민족이 도대체 뭔가? 이 몽골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몽골 제국과, 맞죠? 몽골 제국과 명시기의 국제질서, 명시기의 국제질서라고 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세 가지 민족을 봤어요. 세 가지. 오호라고 하는 어떤 민족들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문화를 갖다가 흡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 민족성을 상실해버리고 중국화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쌤이 동아시아사 첫머리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유목세계와 농경지대를 나눠가지고 봤잖아. 뭐 비가 오니 안 오니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중국사, 동아시아사의 핵심은 유목민족과 중국인들의 투쟁 속에서 옆에 껴있는 우리 한반도와 일본을 갖다가 끼워 넣어서 같이 공부하는 거야. 이게 답니다. 알겠습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처음부터 거대했던 게 아니라, 중국 유목민족과 계속 교류하고 전쟁하면서 하나의 커다란 민족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동아시아사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와중에 중국의 침략도 받고 중국 문화도 수용하고 이러면서 살아남은 나라고, 일본도 그 못지않게 중국의 문화를 잘 수용해가지고 살아남은 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건데, 맞죠? 그러니까 전개되는 거니까 동아시아사를 갖다가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봤다시피 우리 10세기에서 11세기 우리 거란에 대한 이야기, 맞죠? 그 다음에 12세기 여진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늘 주제가 바로 얘네들이에요. 바로 몽골이죠. 13세기. 알겠습니까? 13세기에 등장하는 오늘 이 몽골족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몽골족. 그러니까 이 3단 콤보. 근데 우리 잘 봐봐. 우리가 이 시기가, 우리나라는 이때는 뭐 중국은 송나라가 있었죠. 송나라가 있었지만 송나라는 망하고 명나라로 넘어갑니다. 맞죠?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시기에 이 모든 걸 견뎌냈던 나라가 어느 나라야? 놀랍죠? 우리 늘 얘기하잖아. 우리가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결코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이런 어떤 그 중국의 어떤 커다란 스펙타클한 이 사건들 속에서 당당히 살아남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 물론 마지막은 정말 좀 많이 비참해지죠. 알겠습니까? 이 모든 걸 견뎌낸 게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가 정말 비극적인 건 사건이 많았죠. 임진왜란 같은 거. 임진왜란 물론 뭐 지금에 와서는 일본 때문에 굉장히 부각된 전쟁이지만 되게 비참했던 전쟁입니다. 하여튼 그걸 극복했지. 뭐 정묘병자호란 있었지. 뭐 그 정도가 있긴 한데, 고려시대에 비하면 평화로웠던 시대야. 조선시대는 다시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조선은 우리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했죠.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그냥 타성에 젖은 그런 지배층들, 백성들만 고열만 빨아먹는 그런 썩어빠진 관리들. 그게 이게 너무 오래된 평화가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고려는 정말 이걸 다 이제 뭐 이거 뭐 사대했지만 굴욕적이었고 싸웠고 한별초 싸웠고 뭐 결국엔 또 친원파도 등장하고 이렇게 아주 뭐 고려는 그렇게 이제 사회가 흘러갔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게 이 10세기부터 13세기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오늘은 몽골만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너무 많이 찍으니까 애들이 토할 것 같다고 알겠습니까? 얘기하길래. 그래서 일단은 이 몽골의 성장 과정, 알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발전 과정까지 볼게요. 몽골 제국의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 하면 너무 또 할 거 많으니까 일단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 나라인가 정도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몽골 제국이 도대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 놀랍게도 이번엔 세계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세계지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려볼게요. 세계지도. 이 사이즈가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당신들은 그릴 필요가 없긴 하지만 책에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아이고, 쫙 지도를 거꾸로도 그릴 수 있어. 이게 진정한 한국 있어요. 역사쌤의 클래스. 자, 일본. 자, 대충 그립시다. 알겠어요? 일본은 세계사를 쫙. 세계 지도가 나옵니다. 쫙. 세계 지도 봐. 어이구. 그래도 대충 알겠죠? 세계 지도 맞죠? 자, 그래야 되는데, 일단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거란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거란족이 모든 어떤 봐봐, 되게 이 여진족도 지배를 받았었지. 어쨌든 거란족의 지배를 받던 게 몽골족이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거란이 약해지면서 여진이 등장하고, 또 여진족이 약해지는 틈을 타가지고 이 몽골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야, 이게 레파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송나라가 또 다시 이용했던 게 바로 이 몽골족이거든요. 몽골족. 알겠습니까? 여진족 몰아내려고. 알겠습니다. 여진족 몰아내려고. 송나라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이 생각하는 이의제의. 그러니까 오랑캐로서 견제한다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내보다 힘이 강한 상대를 이용하려면, 아니지, 내가 상대방을 이용하려면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강해야지 이용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나라는 거꾸로 된 거죠. 자기가 힘이 약하면서 힘센 애를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였죠. 이 외교라고 하는 게 그랬잖아요. 우리 저 한말에. 어쨌든 송나라의 외교 정책은 정말 반성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몽골 제국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태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네가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징기징기, 이 사람이 징기스칸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무친은 어떤 의미의 사람이냐면, 우리가 뭐 징기스칸 하면 되게 위대하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징기스칸의 이 호칭은 부족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가장 큰 업적은 부족을 통일한 겁니다. 부족. 그리고 부족에서 내려준 호칭이야. 왕 중의 왕, 이런 뜻이야. 사실은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거는. 알겠습니까? 이게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됐던 거는 부족 회의에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몽골 제국이 뭐 어떻게 등장하고 태무친이 어떻게 성장하고 이거 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일단은 이 몽골 제국은 일단은 이 흩어져 있던 몽골족을 갖다가 규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태무친이라는 것과 이 몽골 제국의 정치 시스템 발전 과정을 갖다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이 몽골 제국의 부족회의라는 게 있어요. 부족회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징기스칸 하면은 뭐 얘가 모든 뭐 권력을 다 행사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몽골 제국이 가장 중요한 건 이 부족회의에서 결정됐어요. 우리가 뭐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삼국시대 때 뭐 제가회의가 있고 정사함회의가 있고 막 하베키가 그랬잖아. 귀족들 회의처럼 부족회의가 이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좀 나오니까 좀 알아두는 게 뭐냐면 이게 쿠릴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쿠릴타이 라고 부르는 부족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어떤 국가적 결정사항이 뭘까? 바로 다음 칸을 결정하는 일이지. 그것도 원래는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목국가와 이 농경국가의 어떤 국가 시스템을 갖다가 비교할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뭐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세자책봉 해가지고 그 다음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앉히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런 방식은 농경국가, 중국이라든가 우리 조선이라든가 고려라든가 그런 중국의 어떤 율령제도를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보통은 이런 유목국가들은 중국식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지배자를 이렇게만 추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게 이 나라의 특징이죠. 어쨌든 몽골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쿠릴타이라고 하는 회의야. 전쟁하다가도 칸이 죽잖아. 전쟁 멈추고 모여야 돼요. 뭐 하려고? 다음 칸을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였던 나라가 바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어쨌든 쿠릴타이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이 발전 부족을 통합하고 또 하나 이 몽골 제국이 너무너무 사이즈가 커져가잖아요. 맞죠? 커져가잖아. 그래서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되게 독특한 어떤 그 제도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울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울루스. 영어로도 써야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울루스 제도. 자, 일종의 이 분봉제도입니다. 분봉제도. 봉건제도가 기억납니까? 봉건제도는 우리 중국에서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몽골 제국은 뭐 알다시피 너무나 넓은 영토를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커져가는 과정을 다 설명하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할 텐데 이 몽골 제국은 이 부족들을 갖다가 통치하는 방식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보통 이 농경 국가는 주로 우리 봉건제도를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뭐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는 군현제도가 더 적합했지만 좀 되게 지방 분권적인 제도로서 봉건제가 있었잖아. 근데 그 비슷한 제도가 이게 울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 황제가 이 칸이 사실상 저 멀리 있는 어떤 뭐 되게 멀잖아요. 이 몽골 지역 사이즈를 보세요.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직접 통치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지역을 사실상 떼서 나눠주게 돼. 나눠준다고. 근데 어떻게 나눠줬냐면 농경국가는 땅을 나눠주는 거지. 왜냐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국가 경제력이었고 뭔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다 기반이 되기 때문에 토지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 그래서 땅을 나눠준다는 개념이 이 봉건제도의 핵심이라면 이 울루스라고 하는 거는 부족을 나눠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알겠습니까? 부족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부족과 가축을 갖다가 나눠줘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윤목세계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큰데 설명해 줄 거예요. 되게 크게 발전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스렸냐? 울루스를 통한 어떤 분봉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근데 이 울루스는 일종의 봉건제도와 비슷했다. 근데 나눠주는 게 땅이 아니라 부족과 가축을 나눠주는 거. 부족과 가축을 분배하는 제도로서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갔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자, 이 군사력의 핵심이 뭐냐면 이 시족제에서 나왔거든요.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자, 시족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맹한 모국제라든가 거란족의 저기 여진족의 어떤 그 부족제 기억납니까? 맹한 모국제도라고 하는 거. 그 일종의 그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유목 국가들은 부족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게 붕괴되는 순간 군사력도 붕괴되는 거였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족제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일종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이었고, 그래서 여기에 기반하여 몽골족의 어떤 군사력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시족제, 부족제. 알겠습니까? 이 천호제, 백호제 라고 하는데, 그냥 여진족의 맹한 모극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부족을 갖다가 천호 단위, 백호 단위로 규합해가지고 군사력을 이제 차출해냈다는 거,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설명할 때마다 어려운 게 뭐냐면, 왜냐면 부족제를 갖다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설명해도 좀 와닿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유목 국가들은 부족제라든가 시족제가 굉장히 중요했었다. 다 그게 군사력의 기반이었고 핵심이었다는 거. 우리 농경 국가도 맞잖아. 마을 단위에서 백성을 뽑아가지고 군사력을 차출하기도 했었잖아요. 부병제라면 그렇게 했잖아.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 부족제가 그런 군사력의 기반이었던 천호제, 백호제에서 시작됐다는 거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 이게 이 징기스칸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통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을 어떻게 통제할까의 문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유목 국가는 워낙 넓은 지역에 퍼져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알겠습니까? 뭐 반란을 일으켰는지 갖다가 뭐 소식을 뭘 전해줄 거야. 뭐 이게 뭐 연락 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방지하고 뭔가 좀 부족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둔 제도가 뭐냐면 이 캐식이라고 하는 건데, 캐식 이제 설명이 참 캐식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 캐식이라고 하는 거는 친위대라고 불러요. 친위대. 그러니까 이 몽골 부대의 핵심 부대가 바로 이 캐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 그거야. 너네 고려시대 때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기억납니까? 이게 일종의 호족들을 감시하는 제도였잖아요. 호족들은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그 지방을 통치하게 하고, 그 호족의 어떤 자제를 갖다가 아들이죠. 아들을 갖다가 서울에 불려 들어가지고 인질로 잡고 있는 거. 그게 기인제도였잖아. 맞죠? 그것처럼 이 부족의 장들을 갖다가, 부족 장들의 어떤 아들을 친위대로 만드는 거지. 맞죠? 그 당연히 뭐 얘네들은 뭐 최강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부심도 있겠지만 일종의 이게 어떤 것 같아. 징기스칸 옆에 이게 부족 장들 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어 놓는 거지. 이 뭔 같아요? 인질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족들 통제해 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어쨌든 몽골 제국의 어떤 운영 방식을 갖다가 뭐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분봉제도라든가 울루스를 중심으로 울루스라고 불리우는 분봉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군사력의 핵심이었던 천호제, 백호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캐식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몽골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해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태무친이라든가 그 위에 등장하는 칸들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정복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이 지도를 그린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 얘네들이 첫 번째는 일단 어디가 중심이었냐면, 여기 몽골 제국의 핵심이 어디였냐면 카라코룸이라고 있습니다. 카라코룸. 카랄랄라랄라 라랄랄라. 그만할게. 코룸. 쌤이 지금 수업하고 와가지고 바로 찍고 있는 거라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알겠어요? 카라코룸이 이제 몽골 제국의 수도라고 불립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중심으로 먼저 어디를 정복해 나갈까요? 끝까지 이제 이 몽골 제국이 가장 쓸어버려야 될 나라. 이 유목민족의 적은 뭘까? 유목민족의 적은 농경민족 아닙니다. 알겠어요? 유목민족의 적은 같은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중국 북부지방과 유목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는 여진족이었거든요. 금나라죠. 금나라. 이 금나라가 있었는데, 이 금나라가 바로 순식간에 사라져요. 금 멸망. 알겠어요? 금 멸망. 자, 금나라 멸망하고 그 다음 쳐들어갔던 나라가 어딜까? 물론 이렇게 송나라를, 남성이죠, 남성.
남성은 근데 쉽게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쉽게 정복하기 어려웠을까? 이 지역이.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나? 금나라가 우리 알다시피 화북지방까지 차지했지 남쪽에 강남지방까지 쳐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걸 왜 못 쳐들어갈까요? 여기 뭐 어렵나? 여기 뭐 산이 높나? 그것도 아닌데 왜 쳐들어가기 힘들었을까? 여기 가보면 알겠지만 말을 탈 수 없는 지형입니다. 남송 지역은, 다시 말해 강남 지방은 강이, 너네 지도에서 보면 뭐 양쯔강 하나 정도밖에 보이진 않지만 이 지역이 강이 수천 개가 흐릅니다. 그물망처럼. 그러니까 이 지역은 뭐 강 건너면 강이고 강 건너면 강이야. 그러니까 말을 쓸 수가 없는 사실상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 유목민족이 이 남송 지역을 정복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배를 사용하기가 말을 사용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틴 거였는데, 어쨌든 몽골족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남송 정복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쉽지가 않았고, 얘네들이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 금나라 정복 이후에 이 금나라는 사실 화북지방을 지배했기 때문에 중국의 통치 기술이라든가 군사 기력을 다 흡수한 나라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여진족을 이용해가지고 더 서쪽으로 가게 되죠. 서쪽으로 가니까 만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일단은 여기 있었던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 이 당시에 러시아가 있었는데 키예프 공국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뭐 하여튼 러시아가 몽골의 공격을 받고 훌라당 망해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치한 게 바로 분봉제도라 불렀잖아. 이 지역을 다스리라고 만든 거야. 분봉제도라고 하는 거는 킵차크 항구라고. 킵차크 한국. 한국,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칸국을 갖다가 한으로 발음하는 것 뿐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쌤이 이거 보고 우리나라가 저렇게 넓었구나 그렇게 오해한 적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칸국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킵차크 한국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 사실 다시 말하면 러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디서 독립한 거야? 몽골에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3세기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이후에 러시아사를 조금 얘기하면 이 러시아 애들은 몽골의 지배를 받다가 거기 몽골이 쇠퇴해지는 걸 틈타가지고 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러시아로 발전해 나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서양이 오히려 동양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까지 갔을까? 러시아 멸망시켜버리고 쭉쭉쭉 가가지고, 오케이? 어디까지 갔을까? 얘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폴란드까지 진출했대요. 와, 몽골 애들이 말 타고 폴란드까지 갔다니까? 뭐 거기서 패배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때 칸이 죽어요.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잖아. 칸이 죽자마자 하는 게 뭐라고? 쿠릴타이가 열린다니까? 오케이? 열려가지고 다음 칸을 결정해야 되잖아. 이 바투라고 하는 애였거든요. 이 바투가 여기까지 갔다가 패배해서 간 게 아니라 다음 왕위 계승권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독일까지 쓸렸을 겁니다. 몽골족이에요. 독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프랑스, 아니 이거 몽골족이 왜 이렇게 강했던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군사력이 강한가? 갑옷이 강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몽골 너네 말이 되게 뛰어나서 그럴까? 뛰어난 건 맞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 말은 되게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해 줄 일이 있겠지만 몽골 말 보면 되게 못생겼습니다. 다리도 짧고 똥똥하고. 근데 지구력 하나는 짱. 사막에 던져놔도 살 수 있는 이 몽골 말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너네 알다시피 경마장 가면 막 딸리는 그 말 있잖아. 그거 몽골 말 아니에요. 그거는 서양 말입니다. 몽골 애들이 그런 거 타고 달렸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건 그 서아시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말인데 그 말은 단거리 선수지 장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잘 달리지만 오래 못 달립니다. 알겠어요? 근데 몽골 말은 느리지만 안 느린다고 할 수 없지. 오래 달릴 수 있는 게 짱이죠. 당신들도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선수가 돼야 되겠지. 자, 때려치우고요. 자, 어쨌든 킵차크 한국이라고 하는 게 분봉된 겁니다. 울루스 제도에 돼가지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어디를 쳐들어갔냐면 이 당시 강대국이 몇 개가 있었는데 유럽은 뭐 강대국이라 불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명 국가잖아. 맞죠? 그쪽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 문명의 핵심은 바로 이슬람이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중에 이거 호라즘이라고 있어요. 호라즘. 가끔씩 문제에 등장하는데 이 호라즘이 쌤도 옛날에 되게 이게 뭐야? 프리즘도 아니고 이게 나라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이슬람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멸망시킨 거예요. 이 지역을 정복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세운 나라가 한국이라 불러요. 오케이?
이거 뭐 멸망하고 난 뒤에 더 쳐들어갔는데 이제 있는 게 뭐 여기는 이집트가 있잖아. 놀랍게도 이집트가 이걸 막아냅니다. 알겠습니까? 이집트는 이걸 막아냈고요. 더 내려가 볼까요? 더 내려가면 여기 베트남이 있었거든요. 베트남도 몽골의 침략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막아냈을까 못 막아냈을까? 놀랍게도 막아냅니다. 베트남이 막아냈어요. 몽골의 침략을 갖다가. 와, 마지막 남은 나라가 있죠. 어디? 고려. 맞죠? 고려도 원나라의 몽골의 침입 봤죠? 맞죠? 이거 어떻게 됐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몽고가 쳐들어왔어. 이때 어떻게 했어? 이게 언제 쳐들어옵니까? 일단 우리 고려시대 언제쯤입니까? 자, 이거 이제 중요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시대를 맞출 수 있어야 돼. 몽고의 침략이 시작됐던 이 시기가 고려는 어떤 시대? 고려는 어떤 시대? 무신정권기입니다. 무신정권기.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후 때거든. 최후 기억납니까? 최충원, 최의 이루어지는 3단 콤보. 60년간의 최씨 무신정권. 그때 중간에 있었던 최후 시절이었고, 최후는 결국에 이 몽골과의 황전을 결의하기 위해서 수도도 천도하죠. 어디로? 개경에서 강화도로. 여기까지는 기억나야 되겠죠. 어쨌든 고려도 몽골의 침입을 받는데, 일단은 고려도 저항했죠. 맞죠? 고려도 저항했는데 승리했다고는 볼 수 없죠. 본진이 털렸잖아요. 본토는 전부 다 몽골군에 의해서 짓밟혔지만 지배층은 전부 다 강화도로 피신한 상황이었잖아요. 맞죠? 그렇게 버틴 게 몇 년? 80년.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신정권은 대부분 다 강화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왕도 강화도에 있었어요. 오케이? 왕하고 무신정권이 강화도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미안하다. 40년 버텼다. 40년. 40년간 싸운 게 우리 역사입니다. 사실상 이 무신정권이 싸운 게 아니라, 우리 한국사에서 배웠다시피, 이거, 백성들이 싸웠죠. 천민들 중심으로 싸우고, 뭐, 김윤후 이런 사람들 기억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몽골에 저항했던 역사, 이 고려죠. 우리가 정복당하진 않았죠. 맞죠? 정복당하진 않았지만, 알다시피 이제 5번째 칸이었던 쿠빌라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겨우겨우 이제 항복하고 이제 나라는 지키는 수준에서 이제 항복한 겁니다. 그게 우리 알고 있을 때 원간섭기죠. 이렇게 접어드는 게 바로 고려. 자, 중요한 건 어쨌든 몽골의 사이즈를 봅시다. 와우, 이 정도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 먹은 거야. 전 세계를 갖다가. 이 정도의 사이즈는 대영 제국 이전에 최고 넓었던 사이즈라고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 남은 건 이 남송인데, 남송은 결국에는 정복당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남송은 이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군사 기술과 이런 것들을 접목하여 이 남송을 갖다가 결국은 점령하여 버리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송나라는 사라지고 고려는 살아남고, 오이구, 고려 시대. 하여튼 이렇게 이제 고려는 몽골에게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항복하면서 살아남았던 나라, 고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죽지 않는다. Never die. 오케이? 어쨌든 몽골의 원간섭기를 거쳤지만 이렇게 13세기 이후에는 살아남게 되고, 몽골은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해 나갔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 몽골에 저항했던 나라, 대표적인 게 베트남, 고려 이런 나라들 있잖아. 오케이? 더 중요한 거는 이 당시 일본도 침략을 받게 됩니다. 여몽연합군 기억납니까? 여몽연합군을 맞았던 일본의 호조시 정권까지. 그거 건드리려면 일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까 말까 되게 고민 중이야. 일본사를 할까 말까. 알겠습니까? 가마쿠라 막부를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마쿠라 무르마치 막부를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여몽연합군 설명하려고. 자,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몽고에 대한 저항운동, 거기에 대한 또 저항운동으로 명나라가 등장하는 과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